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속 등장인물 화수는 말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모조리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공기가 따가워서 낳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당했던 일을 자기 자식이 당하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은 공기가 따가워요. 공기가 따가워서든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이 목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잡기도 하는데요. 마주 잡은 손의 따뜻함에 위로받은 경험이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속 인물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따뜻한 손과 눈길,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칙드입니다. 오늘도 오지, 덕PD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목소리가 잠겨 계세요, 오지. 네, 저희가 급하게 커피 한 입을 먹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어마무시합니다. 10명이 넘어요. 엄청 많아요. 가계도를 네. 꼭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각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덕PD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후보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가 네, 간략하게요. 18명입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구조적으로 맞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확렬이 중요합니다. 10초씩 얘기해도 3분이야. 어. 근데 진짜로 짧게 안 중요한 하겠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빼놓을 네. 만한 인물이 없어. 관계랑 그 한 줄 정도 딱 인상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번 시선, 심시선. 네. 이분은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는 여성이고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이 시선을 화가로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독일로 데려간 나쁜 놈.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인물이 하나 있죠. 2번입니다. 네. 시선을 깨서 이제 하와이에서 독일로 데려가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이 마티아스 마우어가 바로 자살로 최종적인 가해를 하는 시선에게 네. 악녀의 이미지를 씌우면서 가해를 한 인물이죠. 3번 요제프리. 네. 마티아스 마우어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시선을 돕다가 네. 서로 이제 또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죠. 네. 첫 남편이에요, 시선의. 네.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한국에 왔다가 독일로 도피합니다. 네. 4번 민에방. 이분은 가게도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은 세대인 거죠. 그 독일에서 시선이 여러모로 의지했던 동지고 한국으로 같이 돌아왔는데 그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캐릭터고 후사가 매우 궁금해요. 왜냐면 이 안 가족에 나와요. 속해 있지 안 않기 나와요. 때문에 시선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5번 홍낙환. 뭐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시선의 두 번째 남편이에요. 네. 광고업계에서 요제프리와 일하는 이혼하고. 그쵸. 이 홍낙환도 첫 부인이랑 사별을 했어요. 음. 이 첫 부인 이름이 조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가게도에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아예 안 나오는 분이고 시선과 재혼한 이 홍낙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환과 마리의 딸 시선이 데려오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데려오는 네 번째 딸이 이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대예요. 1대. 1세대. 1세대 5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죠. 그리고 2대로 넘어옵니다. 자, 요제프리랑 시선이 결혼을 했었죠. 네. 그 사이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네. 첫째 딸 명예. 제사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하와이에 가자. 리더. 행동대장. 그쵸. 그리고 의붓자매인 경화와 함께 광고회사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광고 업계 네. 큰손이었잖아요. 경화의 아버지가 이 사람의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물러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그 일종의 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 명예. 돈관리 명예. 이런 거 다 하는 명예. 둘째 딸은 명은이에요. 명은. 명은은 그 젊었을 때 결혼할 뻔하다가 상대 측이 시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시선이 악녀, 시선이 악녀 전체적인 프레임이 악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야. 사람.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파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비혼 비혼.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명준이라는 애인데 얘가 그림 복원사로 네. 일하는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약간 엄마의 피를 받았네요. 받았죠, 사실. 예술계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엄마와 누나들 틈새에서 굉장히 잘 교육받고 잘 함부로 무시도 입을 열지 받고, 않는. 예, 교육도 받고 하면 잘 자란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딸, 아까 얘기했던 시선과 재혼했던 낙환의 딸, 의붓딸, 경화가 있습니다. 경화. 혼자 피가 안 섞이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느낌에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내 가족으로. 남매다. 한 가족처럼 지내고, 직업은 디자이너예요. 같이 이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자, 여기까지가 2세대 2세대 자녀들. 직접 자녀들이고 이제 사위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인척들이죠. 자, 10번 벌써 9명 소개했어요. 자, 명예의 남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태호는 파일럿이고 큰 존재감은 없어요. 네. 큰 존재감 없고 나름대로 섞여들려고 애를 맞아, 쓰는 애를 쓰고 그런 나쁜 사람은 존재.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 여기서 등장하는 가게 나쁜 남자들도 사람 나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11번째 난정. 얘는 시선의 유일한 며느리예요. 명준의 와이프. 와이프죠. 셋째 아들의 와이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그쵸? 읽는 책을 사람. 많이 읽고 그런 며느리한테 시선은 글 쓰라고 해요. 그래서 살짝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고 보통의 고부관계랑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리고 경화의 남편도 있습니다. 음. 여기는 존재감이 거의 아예 없는 게 하와이 같이 안 가요. 안 갔어요. 맞아. 한국에 누군가 남아서 왜냐면 다 화분에 네. 다 물을 줘야 된다고. 화분 관리해야 된다고. 모든 집에 화분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주라고. 가장 그쵸, 책임감 특이해요. 있는 네. 일을. 그렇죠. 존재감이 없습니다. 13번 이제 3대로 내려옵니다. 네네, 드디어. 자, 그리고 명의 첫째 딸이었던 명의 첫째 딸은 화수예요. 저희가 음. 어제 많은 얘기를 했었죠. 시선의 화수. 장손녀죠. 음.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염산 테러를 겪었고 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그 멘트. 이건 시선이 남긴 말이지만 이 손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캐릭터고 명예는 둘째 딸도 있어요. 지수, 그러니까 화수랑 지수가 숫자 돌림이네요. 그 자매인 거죠. 음. 지수는 DJ도 하고 음악업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이에요. 화수가 범생이라면 지수는 날라리까지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영혼. 자유영혼, 자유영혼. 자유로운 쾌락주의. 영혼. 그쵸. 마지막에도 굉장히 어. 그 자유를 찾아 떠나는 느낌으로 어. 나오죠. 그리고 화수도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화수의 남편이 나와요. 상원이라는 애인데 얘는 화수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예의 남편이 파일럿이잖아요. 그 일종의 선배 따라서 놀러 왔다가 초대받아 딸한테 왔다가. 반한 케이스인 거죠. 어. 네, 이 염산테러 이 젊은 부부죠. 화수와의 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 진짜로. 16번 자 명준. 명준네 집에. 명준네 집에도 명준이랑 난정이 부부죠. 자 지금 여러분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책을 가게들 네, 나중에 가게들, 보세요. 네, 한번. 이름과 지금 캐릭터만 기억하시면 구글에 돼요. 쳐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명준과 난정의 딸이 있습니다. 우윤이라는 네, 캐릭터예요. 우윤. 시선의 손녀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오래 입원을 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미국에서 영화 특수효과 작업, 그러니까 괴물을 괴물 만드는,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 디자인을 하죠. 그리고 경화에게도 아들딸이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요. 림자 돌림이요. 규림이는 사춘기 인간관계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는 네. 남자의 아들, 그 시선으로 치면 손자죠, 손자고, 혜림이는 경화의 딸인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새 덕후다. 새덕후. 맞아요. 애기예요. 찐찐찐 새 초등학생. 덕후다. 네. 찐찐찐 새 덕후고 이렇게 제가 숫자를 중간에 붙인 걸 까먹었는데 18번까지 다 한 거 맞죠? 네, 다 한 거 다 나온 것 맞고 같아요, 3분 안에 할 수 얼쑤. 있어. 네, 이렇게 총 18명의 인물 소개해 드렸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소개가. 네. 컴팩트했어요. 후보가 진짜 많은데 이 중에 오지는 어떤 인물 골라오셨나요? 저는 시선을 도와주었던 조력자이자 친구였던 두 명의 인물을 골라봤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남편이었던 요제프리. 그리고 독일로 간. 네, 독일에서 만나서 결국 독일로 돌아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짧게 소개가 되었던 미네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한 명씩 소개를 먼저 드리면 요제프리는 혼혈이에요. 그 말레이 반도의 중국인이었던 어머니와 그 다음에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나고 자란 이제 혼혈인 사람인데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나름대로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갤러리를 자기가 맡아서 운영하고 이런 예술계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냈던 인물인데 그 외모 때문에 은근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세련되고 히피처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끼워주는데 이 사실은 그 사이에서 은근한 차별을 겪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처음에 이 시선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시선의 위치, 그러니까 마티아스 마우어가 마치 액세서리처럼 하와이에서 이렇게 픽해서 독일로 데리고 온 이 작은 동양인 여자였던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외간 남자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 마티아스 마우어가 더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 상대인 요제프리에게도 못살게 굴 걸 알아서 처음엔 시선이 거부를 해요. 관계를. 소통 그런 자체를. 상호작용을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요제프리는 시선의 어떤 예술 세계, 그러니까 그때는 시선이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관심 있어 하고 존중해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어떤 상징적인 도구가 커피였던 거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친구가 되는데 마티아스 마우어가 엄청 질투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 소유욕에서 내 것을. 다른 남자랑 교류를 맺는 거를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마티아스 마우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한 시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기가 갤러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선이 그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려고 해요. 결국 마티아스 마우어가 해방을 놓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을 떠나서 결국 한국에 올 때까지 이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선의 그 예술 세계를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그 미네방 어떤 인물이냐면 시선이 그 아직 마티아스 마우어랑 뒤셀도르프에 있을 때 우연히 그 파티에서 만난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네.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랑 똑같이 이런 액세서리처럼 있는 한국 여자가 또 있어. 근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미네방은. 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고 되게 그 서양인 사이에서도 막 웨스터너라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 하고 되게 당당하고 좀 자신감 넘치는 그렇지. 인물로 세넌이지, 세넌이.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나이나 이런 차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롤모델처럼도 맞아. 보이고 멘토 같기도 친구로도 하죠. 보이고 그 실제로 멘토 역할을 해줘요, 미네방이. 그래서 나중에 마티아스 마우어로부터 벗어난 그 이 시선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악명이 높고 마티아스 마우어를 파멸로 몰아간 마녀, 요부, 한국 동양에서 온 못된 여자였는데 그걸 오히려 잘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국 예술계에서 심시선이 어떤 지위를 가진 채 지위가 있는 여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전략을 잘 쓰신 분입니다. 그쵸. 둘의 공통점, 요제프리와 미네방의 공통점은 시선의 어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맞아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마티아스 마우어는 사랑을 가장해서 소유했지만 맞아요. 이 두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되어줬고 그 예술 세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 책에는 계속 챕터마다 이 시선이 남긴 글, 인터뷰, 뭐 발화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되게 씩씩하고 맞아요. 이 후손들, 그러니까 자녀와 손주들이 되게 멋있게 기억하는 어떤 여자로 나와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 시선도 그 마음이 쓰이는 어떤 인물이었구나. 반대로. 이 사람의 세계는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걸 마티아스 마우어로 대변되는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거를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인물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가족들이 보는 시선이랑 정반대의 어떤 그렇죠. 입장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눈에 띄었고 이제 소위 그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는 여자는 센 언니가 되잖아요. 마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마녀도 결국 자기의 세계를 간직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저는 사람이지. 잘 보였던 지점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시선이 그저 혼자서 고고하고 혼자서 그냥 씩씩하고 혼자 센 언니야. 그쵸. 그게 이런 아니었던 게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아니었던 신화가 거죠.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는. 사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시선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나 집안의 큰 어른이었고. 지혜롭게 느껴지고. 그쵸. 근데 그런 시선에게도 이런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걸 눈여겨보신다면 센 언니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그냥 언니구나 그래. 라는 걸 그래서 어떠셨어요? 요제프리라는 인물이 전 좀 되게 나중에 불쌍한 거예요. 향수병에 걸려 혼자 외롭게 이제 독일로 그쵸. 돌아가는데 저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중요하죠. 들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시선이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유일한 목소리를 둘.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목소리의 가치도 아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마티아스 마우어는 시선을 오브제로 봤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품이 말을 하는 거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선 자체가 마우어한테 말을 할 때는 우선 생각이 없는 척, 자기의 의견이 없는 척, 목소리가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유일하게 자신이 해방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미네방과 요제프리였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깐 나왔지만 저한테도 되게 인상이 깊은 강렬한 두 인물이었어요. 인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서사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요제프리. 있는데 요제프리에 대해서 시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요제프리가 정말로 요제프리와의 어떤 이별
이 시선에게 너무 큰 타격이었으면 저는 그것도 시선의 캐릭터가 무너지는 오히려.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쵸. 어느 시기에 함께 맞아. 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그 아버지고. 아버지였던 거죠. 그냥 그 정도 의미. 음. 그렇게 남은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조력자가 있다라는 네, 느낌으로 나도 받아들여지네요. 누군가한테는 네. 근데 그래서 반대로 시선이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반대로 마음을 써주는 사람으로 변모하잖아요. 이 마치 에방이나 요제프리가 마음을 써서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듯이 시선도 그래서 난정이나 우윤이나 경화와 같은 인물들에게 너의 세계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만들어가라라고 장려해요. 맞아. 그런 것들을 난정한테는 특히 며느리인데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책에 대한 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표현하도록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물려받은 그 마음을 또 물려주는 그쵸. 그 영화 중에 아니었을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Paid Forward라는 제목이거든요. 저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세 개씩 착한 일 하는 그거죠. 세 명에게 세 착한 개씩?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의 어떤 걸 받았으면은 그만큼의 좋은 일을 세 명한테 하는 거야. 하나 받고 3개 주고. 그렇죠. 근데 받은 그거를 사람 또 그 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닌 거야. 아. 다른 사람에게 3명씩 하는 거죠. 그 되게 찡한 그러면 작품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내가 근데 한 3명한테 뭔가 베풀면. 너무 되게 무슨 잘기만 써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좀 되게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을. 아무튼 그 영화도 생각이 나는 얘기네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 시선. 시선이 난정에게도 막 책을 써보라고 말을 하는 게 난정이 읽기 중독자잖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얻은 거를 너가 한번 책을 써보라고 계속 권하기도 하고 본인의 이사를 갈 때였나요? 아무튼 수레째 들끌고 와서 맞아. 난정한테 책 책 가져가라고. 책 가지고 가라고.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그런 책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 난정의 얘기를 한 이유가 저하고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많이 남았던 사람이 난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난정은 말씀하셨듯이 시선의 유일한 며느리고 막내 아들인 명준과 결혼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난정과 명준 사이에 낳은 아이, 우윤은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항상 난정은 걱정이 많은 마음이 거예요. 아프죠. 그래서 지금 딸이 다 회복하고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도 딸의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딸이 위험할까봐 걱정되고 이 불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정이 불안을 잊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끝없이 읽는 거였어요. 책을 읽는. 네. 아예 그냥 무언가를 읽음으로써 정신을 거기다가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그래서- 회피 같기도 하고. 네. 자기 보호법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자발적으로 책을 읽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절박한 때였던 것 같아요. 좀 불안할 때마다 책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어서 흥미로 책을 접하게 된 사람이 있고 책이 마지막 수단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난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살기 위해 읽는다. 네, 와닿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게 책은 심시선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줄 처방전이자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이기도 한 그런 거였는데 난정 역시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음이 갔었고, 난정이 이렇게 책을 읽는 행위처럼 우리가 불안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불안할 때 저는 진짜 회피형이어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술을 과음을 하거나 잠을 자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의 타이트한 그 끈을 놔. 완화시켜야 되는데 원래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뇌가 너무 이 세상에서 이런 긴장도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많이 자서 백수 때도 정말 잠이 많았고 취업이 너무 불안해서 근데 그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잠이 안 오던데. 근데 최대한 잠을 자면 최소한 휴식은 돼요. 그렇지. 컨디션을 보고 컨디션 좀 좋아지긴 자고 나면 음. 그래도 조금 체력이 보강된 상태에서 다시 그분들 바라보니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책들이랑 비슷한데 책을 읽을 때 감각이 저는 그 책장 넘기는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걸 좋아했던 게 그게 꼭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책이라는 게 어쨌든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가잖아요. 전 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현실을 약간 있는 느낌? 그쵸. 그 그게 되게 세계관 좋더라고요. 속으로. 불안할 때는 저도 근데 왠지 불안하면 사람이 불안하면 사실 그 시간을 완전히 놔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 놔야 근데 되는데. 못 나의 놓죠. 불안은 뭐냐면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놓으면 안 돼. 제가 이 시간에 뭔가 더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다 떠나버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좋겠지만 맞아. 제 3의 뭐 그렇지 핸드폰을 않으면 끄고 뭐. 어디 가든지.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책을 책을 많이 회비처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책이라도 네. 읽으면 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한 책장에 스피치하고 뭐 국어 관련 책이 다 몰아져 있는 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장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려버렸어요? 잘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맨 위부터 이제 5권씩 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4일 했나? 책장이 바뀌었어. 그거 알아요? 도서관도 책의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는구나. 바꿔요. 더 효율적인 어. 뭔가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치 기호만 그대로 두면 어디 배치하냐는 충격. 그렇네. 야 다행이다 그거 다 읽었다 해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그런 것처럼 스피치를 책으로 배울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뭐 늘지도 않고 야, 그래도- 마음을 안정을 어. 위해서 했던 거죠. 다행이야 다행이네. 그래도 그거 다 네. 읽어서 여기 와서 이 말 하려고 읽었나 봐요. 다 도움이 된다고 아, 생각은 어딘가엔 쓰인다. 네 저는 그 마침 난정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인물을 네. 제가 골라온 인물이 바로 난정과 명준의 딸인 우윤입니다. 아 우윤. 네, 우윤은 그 앞에 책디가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난정에 대한 이야기는 패스할게요. 난정이 이제 일종의 과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쵸. 딸에 대해서 난정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애틋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당연한 거고.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를 수 막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 뭘 갔나?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난정이 어렸을 때부터 이 우윤을 과보한 것들, 자전거도 못하게 맞아. 피고하다 좀 다치면 전화해 전화해. 부모한테. 공감되는 애한테. 그리고 우유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개도 못 키우게 이건 사실 다른 이유도 있죠. 명준이 보건사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근데 이게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직장인 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려고 하는 걸 막 뜯어 말리고 참 이게 근데 그냥 타이거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윤이 자기가 너무 죽을 뻔했기 소중하니까. 때문에 그 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짠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너무 답답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우윤이 하와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리브 어 리틀이라고 써있는 포스터를 붙입니다. 자, 나 좀 살아볼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무슨 짓을 하냐? 서핑을 배우겠다. 그러니까요. 운동 중에 위험한 운동. 그 정말 그냥 멍들기 되게 굉장히 쉬운 운동이죠.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사실 어렸을 때 크게 아팠다는 건 체력이나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 같이 처음에 서핑을 배우러 간 규림이 얘는 남학생이죠. 그쵸? 얘는 경환의 아들인데 운동을 잘해요. 체력이나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배워요. 근데 하와이에서 이 우윤이 같이 배우던 우윤은 매일같이 파도와 싸우는 겁니다. 잘 안 돼요. 맨날 중심 토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너무 바닷물 힘든 먹고 거지. 와서 맨날 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보면 우윤과 바다야 이거는 거의. 그래서 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그 읽어드린 멘트 중에 우윤의 대사도 있는데 자기가 파도를 멋있게 타서 그 바다 거품을 시선의 제사상에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이. 거품을 예. 거품을 자기가 토하고 있어. 그 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파도를 탈 타고, 거야거든요. 그쵸. 그게 성립이 안 네.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우윤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야구소녀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성장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네. 파도와 싸우는 우윤의 어떤 성장사 이런 것들이 되게 성장 덕후 덕PD 두근두근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 코치와의 관계라거나 바다와 맞서 싸우는 이제 우윤의 서사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윤이 그냥 바다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계속 대면을 해요. 되게 인상 깊은 게 되게 아팠던 사람에게 가진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아팠던 아이들은 언제나 삶을 미래 완료형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마음속 미래에서 우유는 죽어 있었다. 죽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형식으로 지금의 삶을 판단하는 그런 꼬인 시점이라서 고민이 되는 거다. 뭐가 중요하지? 뭐가 부질없지? 3년 뒤에 죽는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지? 어디서 더하기를 하고 어디서 빼기를 해야 할까라는 이 고민들을 우윤이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감각을 계속 네. 느끼는. 그 어릴 때. 그렇죠. 지금 뭐 사실 20대로 나오죠. 근데 제가 우윤이 왜 인상 깊었냐면 제가 이렇게 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파본 적은 없어요. 아파 경험이 그래? 아닌데 근데 내일 죽을지도 몰라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하기도 해요. 네, 되게 그게 중요해요. 삶을 다르게 보게 그러니까 하니까. 언제부터 이랬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행복이나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걸 포기하거나 유예하지 말자 이런 뭐 사실 이런 그럼요.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컸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내일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또 조금 달라요. 막 살 지금의 거야. 행복을 잡아라. 뭐 카르페 디엠 이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하지라는 진짜 우연히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뭔가 결정할 때, 내 인생에 뭔가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우연히 저게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 이유였어요. 난정이 이제 책디가 자기랑 좀 비슷한 느낌에서 받은 것처럼 맞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저는 이제 우연한테 감정이입을 했던 것처럼 어. 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 독자분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맞아요. 네. 한 명씩 있다. 사실 아이돌들 요즘 막 20명씩 나온 이유가 이 중에 니 취향이 한 명은 있겠지. 한 명은 있다. 이런 거잖아. 뭐 이 그런 중에 느낌이에요. 한 명쯤은 너와 네. 닮았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또래 캐릭터 20, 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기도 해요. 묘하게 맞아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막내딸 경아. 그러니까 고모라고 해야 돼, 이모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관계죠. 이모라고 보는 게 맞지 뭐 사실. 경아가 울다가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경아의 딸인 혜림이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우윤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제 안 울어? 라고 하니까 우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울어. 혜림이 다시 물어봐요. 왜 그런 걸로 울었지? 그러니까 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스포 같으니까 넘어가자면 엄마가 어쨌든 울었을 때 딸이 물어보는 거야 자기한테. 나도 20대인데 더 어린 애가 나한테 자기 엄마가 왜 울었냐라고 사촌 물어보는 언니한테. 거죠. 근데 우윤이 속으로 생각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못해서 이제 엄마가 속상해서 울었던 건데 이 얘기를 혜림한테는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거죠. 속상하면 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말로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속으로 얼마나 우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여러 어른들 자기도 자기보다 윗대잖아요 경아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찰을 하고 있고 그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굿즈로 이거 우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 책 굿즈를 리버리트 그 포스터가 굿즈로 있더라고. 너무 갖고 싶은데 책을 너무 일찍 사가지고 못 샀어요. 최근에 파우치가 나왔더라고요. 소형 파우치, PVC 파우치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윤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를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각자 한 줄 평 준비했죠. 저는 타율 높은 샘플러 한 접시다. 샘플러. 네. 그치. 네. 타율이 높다. 타율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수많은 인물들의 이 중에 서사가 한 나옵니다. 명은 있겠지. 근데 심지어 각자 레시피가 다 오묘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세랑 월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정세랑 작가의 세계가 이런 정세랑 월드라는 맛집이 있다면 그 맛집에 입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메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디는? 저는 책으로 보는 단색화라고 했어요. 단색과 단색? 단색화가 언뜻 보기에는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데 그걸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물감을 칠하고 말렸다가 칠하고 말렸다가 칠하고 그렇게 여러 그런 번 게 더 있구나. 칠해서 만드는 작품이라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칠해서는 나올 수 없는 빛깔이어서 우리가 단색화가 요즘에 더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앞세대인 심시선이 위에 이제 물감을 칠해놓은 거에 농도를 더해서 뭔가 딸과 손녀가 계속 덧칠을 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깔이 그냥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오묘하고 깊고 우러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책 제목을 좀 활용해봤어요. 시선으로부터 시선에게로. 오. 프롬 시선 소름. 투 시선.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 맞아요? 제가 지금 느낌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시선으로부터 뻗어져 나온 가지 모양의 이 가계도 각각의 끝에 달려있는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계도가 보통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윤으로부터 난정으로부터 또 이 수많은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선에게로 향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즉석에서 만들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계도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도 놓으면은 나무다. 그리고 라고 사실 생각하면. 내가 시선과 가족들 입장에 시선과 교류를 했다는 거 시선도 분명히 서로의 거기로부터 그렇죠. 관계들이 네. 있었을 거고 시선에게도 어떤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선으로부터 시선에게로 좋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인상 깊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가장 마음에 네. 남으셨는지 댓글로 궁금해요. 나눠주시면은 저희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선으로부터와 함께 보면 좋은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